안녕하십니까. 밸런스 은퇴TV 김진영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고요. 분위기를 좀 바꿔봤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한 20여 편의 영상을 통해서 지금 은퇴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은퇴 자금을 그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가 라는 그 시리즈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즌2죠. 일종의 시즌2인데, 시즌2를 뭘로 할까 하다가 원래 그 작년 말서부터 그동안 계속 준비했던 것이 뭐냐면, 좀 더 아주 구체적으로 그 자기 자산의 어떤 랭킹을 알아보는 거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재산을 뭐 부동산, 금융, 전체 뭐 이런 걸 세부적으로, 그것도 이제 전체 가구 대상이나 아니면 내 나이 또래, 뭐 50대면 50대, 40대면 40대 이렇게 그대로 구분해가지고 몇 퍼센트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커트라인을 가르쳐 드릴게요. 커트라인으로 된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본 적이 별로 없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한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그걸 보여드리는데, 이걸 보여드리려면은 먼저 뭐 하냐면 기본편에서 먼저 내 자산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전체 숫자를 알아야지 뭐 그 등수를 찾으니까. 그래서 지금 은퇴지각 기본 영상 목록에 보시면 나의 은퇴 자산 시리즈가 있었고, 그 다음에 노는 자산 찾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재산을 구체적으로 다 이제 파악을 하는 걸 했죠. 그걸 해야지 은퇴 설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은퇴 설계를 했는데, 그 은퇴 설계에 들어가는 그 숫자들 부분을 이미 파악됐다고 보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신 분은 기본편 가서 다시 한번 보시고 그걸 찾으세요. 그러시면 될 겁니다. 먼저 그게 있어야지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찾으셨다고 치고, 그래서 찾으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죠.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 부동산 자산에는 전월세 보증금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집 없으면 부동산 자산이 없는 건가요? 그렇다고 보지 않죠. 어차피 전세가 그 집값보다도 높은 데도 많아요. 그래서 전월세 보증금은 부동산 자산에 넣어서 계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구를 임대를 줬다 그러면 임대 보증금 빼야죠. 돌려줄 돈이니까. 그거는 이제 빼고, 그래서 보면 금융자산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금융자산에 연금자산이 있는데, 연금이 있는데 거기서 국민연금은 빠지는 겁니다. 금융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자산이 있고, 그 둘을 합치면 그것이 바로 이제 총자산이 되는 거죠. 그럼 총자산에서 대출을 빼면은 그것이 이제 순자산이 되는 거고, 은퇴자산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총자산, 순자산은 팩트예요. 그런데 은퇴자산은 그게 아니라 그랬죠. 은퇴자산은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재산, 나의 자산이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작아도 은퇴자산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자산이 뭐 등치 큰 부동산만 뭐 몇십억짜리가 하나 있는데 쓰질 못해. 그냥 거기서 살기만 하고 결국 나는 쓸 용돈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고 내가 연금이나 뭐가 많아가지고 은퇴 때 쓸 수 있는 돈은 많아요. 집은 작아도. 그 사람이 더 은퇴 자산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 전체 자산과 은퇴 자산이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퇴 설계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내 자산 중에서 어떤 거를 은퇴 자산으로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정하는 거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은퇴 자산은 은퇴 설계 때 보시면 되는 거고,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만드는 팩트에 해당하는 나의 재산이 전체적으로 몇 등이나 되느냐, 이거를 이제 한번 추정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자료가 어떻게 나온 거냐 하는 것들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통계청하고 한국은행하고 그다음에 금융감독원하고 매년 2012년서부터 조사를 하는 것이 뭐냐면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많은 수의 인원을 조사합니다. 2만 가구를 조사합니다. 우리나라 2천만 가구이기 때문에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구를 조사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죠. 이게 인구조사 말고는 아마 이렇게 많이 하는 데가 없을 거예요. 2만 가구를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2020년 3월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잠깐 주의하실 것이,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화재보험 이런 순수 보장성 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은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월세 보증금은 금융자산에 넣지 말고 부동산에 넣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여기 자료하고 좀 틀린 게 저희는 그렇게 구분을 해서 넣고, 그 다음에 그 전월세 보증금을 부동산에 넣는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부동산 자산 구할 때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저희만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순자산에서 대출은 신용하고 이런 것들을 다 뺀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 커트라인을 하는데 유효 답변수는 한 18,000명 정도 돼요. 저희가 18,000명의 인별된 원자료 데이터를 다 받아서 그것을 이제 세분해서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총자산, 부동산, 그 다음에 뭐 금융자산, 그 다음에 순자산 이런 순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연령대별로도 이제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총자산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2020년 기준으로 총자산이 우리나라 이제 전체 가구 중에서 딱 반, 50% 되는 커트라인이 얼마냐면, 전체 가구로 보면은 2억 6천 정도예요. 굉장히 작죠?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50%인데 그러면 나머지 50%는 뭐냐? 집이고 뭐고 다 합쳐도 2억 6천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50대 가구와 그 60대 가구 뭐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40대는 3억 2천이 커트라인인데 50%에 50대는 3억 1천, 그 다음에 60대는 2억 8천으로 떨어져요. 그 얘기 뭐냐면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50% 중간 값이라고 하는 이 50%에 해당하는 그 값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나이가 드는 부분 쪽에서 취약한 쪽은 점점 더 취약해진다는 거예요. 금액이. 그러면 이것이 이제 30% 되는 수준이라고 해도 전체 가구에 놓고 보면은 4억 6천 정도 이거고 50대는 한 5억이 넘어요. 조금. 50대 가구는 상위 30%가 한 5억 5천 정도 합치면 전체 재산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보다 이제 위인, 우리가 이제 위를 보면 그 상위 한 10%를 볼까요? 여기 상위 10% 커트라인은 얼마냐?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은 10억 정도지만 우리가 50대 가구를 보면은 11억 정도예요. 집하고 나머지 돈 싹 다 합쳐서 11억이 넘어야지 상위 10%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상위 5% 들어가려면은 50대 가구는 한 16억 돼야 되는 거죠. 전체 가구도 한 15억 되는 거고, 그 위에 있는 것은 상위 1%나 0.5%죠. 이건 아주 소수에 해당하는 분이죠. 상위 1%면은 가구 수로 따지면 뭐 가구주가 명수니까 이게 뭐 한 20만 명 되는 거예요. 그 상위 1%가. 우리나라 2천만 가구 중에서 1%니까. 그러면 상위 1% 됐을 때는 한 30억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50대가 높아요. 50대가 자산이 제일 많이 이제 고점을 형성할 때니까 36억인 거죠.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미를 한번 볼까요? 상위 0.1%. 상위 0.1%는 한 2만 명 정도 되는 거죠. 가구수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상위 0.1%는 어느 정도 될까요? 80억이 넘네요. 그 상위 0.1%가. 그 다음에 50대 가구 같은 경우는 100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 통계는 그렇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할 때 아주 상위층 계층은 답변을 안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표변에 들어오는 게 드물기 때문에 정확히 표변을 잡기 쉽지가 않아요. 그분들이 뭐 이런 것들의 표본에 들어갈 명수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또 그 각각의 편차도 크니까 이 부분은 그냥 대강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이 정도다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총자산 기준으로 잡아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50대, 60대로 갈수록 밑에 있는 계층, 중위권 이하로 갈 때는 더 나빠져요. 그런데 10% 이상을 놓고 보시면 60대 가구로 갈수록 오히려 커트라인이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죠.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인 거죠. 그러니까 은퇴 준비나 이런 거 할 때도 굉장히 곤란한 것이 뭐냐면 중간이 없는 거예요. 중간이. 희한하게. 그런데 모든 우리나라의 정책은 평균으로 하죠. 평균에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런 거죠.
양극화가 되기 때문에 위하고 아래하고 전혀 다른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총자산을 봤는데 그러면 대출 이런 것들을 뺀 순자산을 한번 보죠. 실질 내 거. 빌린 거 말고. 그러면 순자산으로는 그러면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느냐 보면 50%, 그러니까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이 순자산으로 보면은 2억 3, 4천이에요. 아까 보면은 총 자산하고 밑에 있는 쪽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대출을 못 하니까. 밑에 있는 담보도 없고, 그 다음에 신용도 없기 때문에 이 대출 금액이 이런 것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별로 없으니까 뭐 내 재산이 총자산이나 순자산이 이제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위로 올라가면 다르죠. 위로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상위 10%만 놓고 보면은 이제 순자산은 9억, 10억 정도 되는 거예요. 50대, 60대 가구, 은퇴 가구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뭐냐면, 상위 10% 내가 이것저것 다 빼고 실제로 그 내 돈이 한 10억 정도 되면 상위 10% 정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생각보다 상위 10%는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은 되게 서울에서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살면은 자기가 그렇게 돈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거머쥘 수 있는 돈이 10억 정도면 상위 10% 정도 간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위의 순자산은 어떨까요? 상위 1% 정도 되면은 그건 26억이죠, 평균이. 그 다음에 이제 50대가 한 28억 정도 되고 0.1% 정도 되면은 전체가 70억 정도 넘고 50대 가구가 한 85억 정도 됩니다. 여전히 높아요. 그런데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총 자산이 50대 가구가 100억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한 20억 정도가 대출이 있는 거예요. 이 평균적으로 놓고 봐서 커트라인 놓고 볼 때도.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역시나 대출도 큰 거죠. 그럼 한번 부동산을 볼까요? 부동산 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부동산 자산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딱 중간에 있는데 부동산은 2억 내외예요. 그럼 이게 뭐지? 2억짜리 집이 어디 있지? 이건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전월세 보증금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전세나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상위 20% 정도 돼야지 한 5억 정도. 5억 정도 부동산이 있으면 이 부동산, 여기 있는 부동산은 대출을 포함한 겁니다. 대출 뺀 순수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대출을 포함한 거예요. 전월세 보증금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자기가 지불한. 그런 까지 포함했을 때 이 정도인 거죠. 그럼 상위 5% 정도 돼야지, 상위 5%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우리나라 2천만 가구에서 100만 가구예요. 그러니까 가구주 기준으로 100만 명 정도가 지금 상위 5%인데 그 상위 5%의 부동산은 12억 정도가 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 넘어가야지 이제 상위 5%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은 서울에 있는 서울 아파트가 평균 가격이 10억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상위 5%가 12억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서울에서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가구 중에서 120만 가구예요. 120만 가구. 그런데 그 120만 가구가 평균이 10억이라 그래가지고 60만 가구가 10억 이상의 아파트냐면 그렇지 않아요. 고가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평균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120만 가구,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120만 가구라고 하지만 거기서 10억 이상 아파트를 가진 그 사람들은 그거보다 적어야 한 3, 40만 될까? 그 정도 되는 거죠. 물론 단독주택도 10억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합쳐보면 이제 많이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억 이상이라 해서 서울에 사는 사람 반이 재산이 10억 이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좀 위로 올라가 보면 상위 1% 정도 되려면은 부동산이 얼마 정도 되냐면 한 25억 내외가 돼야 됩니다. 25억 내외가 돼야지 이제 상위 1%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25억 내에 되는 집은 뭐 거의 대부분이 뭐 서울에 있겠죠. 대부분 또 강남이나 뭐 우리가 보통 익히하는 지역에 다 있겠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1%면 얼마인데요? 1%면은 가구 수로는 20만 가구니까 2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상위 0.1%, 2만 가구,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 부동산은 어느 정도 되냐면 50억이 넘죠. 50대는 더 높아서 거의 80억 가까이 돼요. 부동산이. 50대가 유난히 다른 데에 비해서 부동산이 커요. 40대, 60대 비해서도 훨씬 더 부동산 부분 쪽이 많은 거죠. 이 세대가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융자산을 한번 놓고 보죠. 금융자산에서 전월세 보증금은 다 빼버린 겁니다. 순수한 금융자산을 놓고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징이 금융자산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얼마만 있으면 우리나라 딱 반이냐면 3천만 원 평균. 그리고 이제 한 50대 가구나 40대 가구 이렇게 보면 한 5천만 원 정도만 돈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50%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50%는 뭐냐면 3천만 원, 5천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거의 없는 겁니다. 뭐 예금이나 뭐 이런 게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그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투자할 것도 없고 그 위에 30% 정도 돼도 1억이 안 됩니다. 가진 금융자산이. 그러니까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연금자산관리 부분 쪽이 더 시급한 거예요. 뭘 자산을 재테크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일단 어떻게든지 연금을 만들어야지 노후 부분 쪽에서는 그게 필요한 거죠. 금융자산이 너무 없으니까. 뭐 부동산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금융자산이 없는데 부동산을 살 돈은 있나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든지 그 연금 부분 쪽을 만들기 위한 저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위에 봐도 이 금융자산이 예를 들어서 이제 상위 10% 가진 10% 사람, 금융자산의 상위 10%도 2억밖에 안 된다는 거죠. 2억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벌써 상위 10% 정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위 1% 정도 되려고 그러면은 지금 전체 가구는 6억이지만 한 50대 가구는 8억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좀 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금융자산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상위 1% 위에 있는 사람과 그다음에 밑에 50% 이하인 사람. 이 사람들의 금융자산이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동산도 갈라져 있지만 금융자산은 더 많이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상위 0.1%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만 50대 가구가 26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은행의 PB들이라든가 증권의 PB들이 자산 관리하겠다고 영업을 하는 그 대상이 주로 이쪽인 것이죠. 나머지 부분은 PB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퇴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그 해야 되는 이 지금 5%에서부터 20% 정도 되는 금융자산을 가진 분들의 어떤 관리할 방법이 없는 거죠. PB들이 안 해준다니까요. 이 정도 자산을 들고 가봐야.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그 PB들이 VIP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금융자산이 한 1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10억이 예금을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은행에 뭐 한 3억 정도 있으면은 아니면 5억 정도 있으면은 딴 데도 좀 있을 테니까 합치면 한 10억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이 보면은 상위 한 뭐 2% 정도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5% 10% 커트라인 말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금융자산이 뭐 전체 자산은 얼마 있고 부동산은 얼마 있고 그런데 그 각각은 상위 몇 %나 되는지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개인별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거 지금 금융자산의 전체 분포에서 자기 걸 찾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면은 뭐 내가 순금융자산만 하더라도 4억을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 4억이라는 숫자가 없잖아요. 그럼 이것이 상위 1%인지 3%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은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 55세인 은퇴 예정 가구주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분이 총 자산을 이제 구해보니까 10억 정도 되고, 부동산은 8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금융자산이 2억에
순자산이 이제 대출이 2억이 있어서 8억 된다고 이제 했을 때 이분이 이제 50대니까 50대를 기준으로 이 자산 순위를 찾아봤습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면은 총자산, 순자산, 그 다음에 부동산, 순금융자산에서 지금 이 한 가운데에 있는 부분이 낮은 데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순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검은 선으로 일단 상위 10% 기준선을 잡아놨습니다. 자, 이분은 지금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총자산은 한 상위 1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자산은 상위 10%보다 조금 안 돼요. 10.8%니까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순자산은. 근데 부동산이나 순금융자산은 10%보다 더 안으로도 더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동산과 순금융자산 부분 쪽은 좀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이제 그 나머지 전체 자산과 순자산은 한 10% 정도 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의 등수고, 만약에 내가 그 50대, 이 사람이 만 55세니까, 이분이 만 55세니까 이분 나이인 50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몇 등 정도 되겠는가라고 한번 보면 50대 가구만 빼서 놓고 보면 이분의 총자산은 11.7%로 12% 가까워요. 그러니까 전체는 나이 어린 애들도 자산이 낮기 때문에 내가 10% 되는 걸로 나왔지만 50대 기준으로 보면 나는 12%로 떨어지는 거예요. 순자산은 더 떨어져요. 12.6%로 떨어지는 거죠. 내가 이 부분이 이제 대출이 상대적으로 이제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빼고 나니까 더 떨어지는 거죠. 50대에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갚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 10.4%, 그 다음에 순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6% 이렇게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10%대가 아니라 11%, 12%대로 이제 50대 중에서는 좀 작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 순위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심지어 만 55세인 사람들의 순위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별 자산 순위를 알아보는 것을 하시고 싶으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이벤트 하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는 따로 공지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내용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숫자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자산을 각각 세부 항목별로, 그 다음에 그 비교 대상별로 순위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커트라인 부분들 쪽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